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기계공학과 김상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5장 철계 금속과 합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히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기계 제작법에 관한 내용과 기계 재료학에 관한 내용이 일부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제작법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재료학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계 재료학의 내용을 배울 수는 없고 숙지할 수는 없기에 가장 대표적인 소재인 철계 금속과 합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5장 철계 금속과 합금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이고요. 5장 이후에는 바로 10장으로 넘어가 주조 공정에 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계 금속과 합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철, 탄소광, 합금광, 스테인리스광, 공구광, 금연광, 주철 등 다양한 철계 금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계 금속의 장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뛰어난 장점은 바로 가격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소재에 비해서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기계적 그리고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승용차의 경우에 평균 한 1.2톤의 강이 이제 사용이 되죠. 차량 전체 중량의 한 60%를 차지를 하는데 물론 최근에는 알루미늄 소재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복합 소재라든지 새로운 신소재들이 차량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철강 소재가 전체의 5, 60%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철강 소재가 우리 생활에 매우 유용하구나 그리고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강이라고 하면 철계 합금을 의미를 하며 탄소강이 전체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철계 금속의 생산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박강판, 구조강, 관형관, 공구, 금형강, 봉강, 성강, 판형강 등 다양한 형태의 생산품이 존재하죠. 제일 첫 번째로 박강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어떤 생활 가전, 냉장고 같은 거죠. 에어컨도 될 수 있고요. 컨테이너 등과 같이 어떤 외피로서 구조물의 모양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판형의 생산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H빔 그리고 I빔과 같이 하중을 담당을 하거나 하중을 전달하거나 혹은 하중을 분배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구조용 강제를 구조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형강은 파이프 형태의 관을 얘기하고요. 공구강, 금형강들은 공구에 사용되는 혹은 금형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이죠. 특히 이런 공구강이라든지 금형강 같은 경우에는 매우 혹독한 환경, 즉 높은 온도 그리고 높은 마멸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내마멸성 그리고 내열성과 같은 이런 기계적 성질이 매우 뛰어나야 공구강으로서 충실히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자, 본강 그리고 성강 같은 경우에는 볼트 혹은 너트 그리고 리벳 혹은 스탬플과 같은 곳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특히 리벳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나 국내 뭐 제주도 여행을 갈 때 타는 그 비행기의 외피를 보면 리벳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 구조물의 외피는 이렇게 볼트와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리벳이라는 것을 써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리벳의 원리를 한번 쳐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판형광 같은 경우에는 배, 선박이죠. 선박이라든지 교량, 다리와 같은 이런 곳에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과 강의 생산에 필요한 그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원재료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철광석, 코크스, 그리고 석회석이 있습니다. 철광석은 채석한 광석을 분쇄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펠렛형이라든지 구형이라든지 조개탄형으로 가공하여 우리가 강을 만드는데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특히 이런 펠렛형은 순철이 한 65%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그 크기는 한 25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철의 함량이 높은 광석은 별도로 이렇게 펠렛 형태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펠레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직형 오븐에서 가열되고 그리고 냉각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사실 이 코크스의 역할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높은 온도를 제공하여 이런 철광석 이 소재들이 원 소재들이 멜팅 될 수 있게끔, 즉 용융될 수 있게끔 높은 온도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철을 순수철 형태로 바꿀 때 사용한다, 즉 산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떤 코크스에서 이렇게 이제 순수철 형태로 바꿀 때 이제 사용하는 이 코크스는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높은 온도를 제공하는데 이때 문제는 화학적 부산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학적 부산물은 사실 플라스틱과 어떤 화학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또 다른 원재료가 되기도 하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이 이런 화학 반응 중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물질들은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소재는 아니죠.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은 물질이죠. 자, 근데 이제 이러한 포스코의 이산화탄소 재활용 과정을 보시면 이렇게 유해한 가스들도 다시 화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원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석회석이 있는데요. 원재료 중에 석회석의 역할은 용융된 철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이제 사용되죠. 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용제는 녹는 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어떤 용해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그러한 물질이 바로 용제인데요.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불순물들을 용해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불순물을 용해시키지만 슬래그라는 그 찌꺼기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 슬래그는 사실 용융된 금속 위에 둥둥둥둥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떠 있기 때문에 쉽게 제거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이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발생되는 그 슬래그는 실제로 규소, 알루미늄, 칼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 그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철 1톤당 선철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재료를 얘네들을 섞어서 녹여서
얻는 물질이 바로 이제 선철이 되겠는데요. 그 선철이 1톤이 생성될 때 슬래그가 약 200에서 500kg 정도가 발생을 하죠. 상당한 많은 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슬래그가 쓰레기고 찌꺼기이긴 하지만 실상은 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재료죠. 그래서 시멘트라든지 비료, 유리, 건물용 재료 혹은 단열재 혹은 여러분들이 도로 포장할 때 아스팔트 포장할 때 미리 깔아두는 그런 자갈들 이런 것들이 바로 슬래그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죠. 자, 펠렛 제작 과정이 비디오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지금 기능상 재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궁금한 친구들은 펠렛 제작 과정, 뭐 펠렛을 영어로 유튜브에 쳐보면 이런 과정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과 강의 생산 계속해서 철강 제조 공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제조 공정은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제선, 제강, 연주, 압연 공정으로 되어 있고 제선 공정을 먼저 보면 쇳물, 용선을 생산하는 기초 과정이다. 그리고 제선 공정을 통해서는 선철이 생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광석을 이렇게 이 벨트를 따라서 고루에 이렇게 넣는 것이죠. 넣은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산화탄소는 산화철하고 환원 반응을 해서 선철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래서 샘물에는 철 성분뿐만 아니고 탄소라든지 어떤 유황이라든지 이런 불순물 같은 것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공정은 제선 공정이 되겠습니다. 제선 공정은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쇳물에는 뭐 탄소라든지 인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공정이 필요한데 바로 제강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원소를 철에 함유시켜 줘야 하는데 이때 조성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이 제강 공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강 공정에서는 어떤 그 로에다가 고철을 추가로 넣어서 또 순산소도 불어넣고 해서 인, 유황, 탄소 성분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용강이죠. 즉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쇳물을 바로 우리가 용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철을 만들 때 거치는 공정은 바로 연주 공정이죠. 연주 공정은 액체 상태의 철이 고체가 되는 공정이다. 그림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용융된 금속을 어떤 틀에다가 들이부으니까 이렇게 고체화된 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강 앞에서 제강 공정에서 만들어진 용강을 주형에다가 붓고 그리고 연속 주조기를 통과하면서 냉각을 시키는 거죠. 즉 응고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슬래브, 블룸, 그리고 빌렛과 같은 중간재 형태의 소재를 생산하는 공정이 바로 연주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압연 공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주 공정을 통해서 나온 이 소재를 여기 보시는 회전하는 롤 사이에 통과를 시키죠. 그래서 통과를 시켜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블룸이라든지 빌렛이라든지 어떤 슬래브라든지 이러한 중간재를 얇게 펴주는 그러한 공정이 바로 압연 공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압연 공정이 매우 뜨거운 온도에서 이루어진다면 열간 압연이라고 이제 불리고요. 만약에 상온에서 압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냉간압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을 강판이나 선재로 만드는 공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우고. 자, 철강 제조 공정 비디오가 안 나오는데요. 이건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의 제조 공정, 즉 제선, 제강, 연주, 압연 공정을 앞에서 간단히 배웠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선 공정은 철광석, 석회,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고 가열을 해서 용융을 시켜서 선철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뭐 피그 아이언의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도 사실 왜 피그 아이언인가 되게 신기했었는데 유래가 뭐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뭐 선철이 뭐 어떤 뭐 돼지의 형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이 마치 어미 돼지의 여러 마리 새끼 돼지들이 다닥다닥다닥 이제 달라붙어서 그런 모양이 뭔가 하여튼 돼지의 모습 같다라고 해서 피그 아이언이라고 명칭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뭐 가십거리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용광로 내에서 용융된 금속은 아래로 침전하고 불순물은 위로 떠오른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선철의 조성을 보면 뭐 탄소, 규소, 망가니스, 황, 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상세한 뭐 조성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강 공정, 제강 공정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앞서 얘기했죠.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다양한 원소를 추가해서 조성을 조절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양한 원소를 추가하는 목적의 일부는 기계적 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될 수가 있죠. 제강 공정은 로에서 진행이 되는데 평로, 전기, 진공, 산소 전로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강 공정 중에 전기로를 한번 보시면 전기로에는 전기 아크로 그리고 저항로, 유도로, 전자빔로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로가 존재하고요. 특히 전기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극으로부터 연속적인 아크를 발생을 시켜서 이 아크를 통해서 금속을 용융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아크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아크를 소재에 발생시켜서 용융시키는 방법인 직접 아크로, 다이렉트 아크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시키는 간접 아크로,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아크로는 아니고요. 고주파 유도 가열기를 이용한 노죠. 고주파 유도 가열 장치는 여기 보시면 단면을 나타냈기 때문에 여기 코일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코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과 같이. 그래서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고 전자 유도 작용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일반 물리학 시간에 일반 물리학 2였나요? 그때 전자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도 원리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 유도 작용을 이용해서 가운데 있는 금속을 녹이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고주파 유도 과열 원리가 되겠습니다. 평로나 산소 전로보다 우수한 품질의 강을 생산하지만 뭐 생산량이 많지는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제철소 당진 공장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전기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현대제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제강공정 계속해서 하면 산소 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소 전로니까 산소를 이용한다는 것이죠. 산소의 역할은 산화 반응을 통해서 그 탄소를 이제 태우는 겁니다. 탄소를 태움으로써 선철의 어떤 탄소 함유량을 낮춰주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대표적으로 이제 산소 전로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charging scrap into furnace. 이 스크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 고철입니다. 고철. 고철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어, 용융된 그 이온 선철을 이렇게 붓고요. 그리고 나서 생석회를 이렇게 섞게 되죠. 그런 다음에 산소를 불어 넣어서 어떤 탄소 함유량이 높은 선철의 탄소 함량을 조절하고 낮추게 되는 그러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생산 속도도 매우 빠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강로로서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공로 같은 경우에는 산소 전로와 매우 유사하지만 산소 대신에 비활성 기체 혹은 불활성 기체를 공급하는 점이 차이가 되겠죠. 비활성 기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소 주기율표를 보았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기체들이죠. 반응성이 가장 낮아서 보통은 매우 안정적인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 아주 산화되는 그런 산화작용을 막을 때 보통 사용하는 그러한 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은 기화돼서 제거되고 강의 산화를 방지한다. 이게 뭐 중요한 것이죠. 보통은 이런 불활성 기체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산화 방지의 목적이죠. 목적으로 사용하죠. 대류에 의한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 오염원도 최소화해서 결국엔 고품질의 강을 생산하게끔 되는 것이죠. 인곳은 이번에 이제 주조, 인곳 주조인데요. 인곳 주조인데 인곳 같은 경우에는 용탕을 고체 형태인 인곳으로 만드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곳이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인데 간단한 모양의 어떤 주형을 통해서 우리가 용융 금속을 요 모양에 맞게끔 굳힌 거죠. 그래서 이제 주괴라고도 하고요. 어떤 제강 공정에서 얻어진 용광을 만약에 주형에다가 딱 부어서 응고를 시키면 당연히 이제 이런 주괴, 강괴를 얻을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인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어, 당연히 이제 그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가스 발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림드강이냐, 뭐 스킬드강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림드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스가 발생해서 어떤 표면에 블로우홀 같이 기포가 빠져나간 그런 흔적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결함이 많이 가질 수가 있는 소재가 되죠. 소재겠죠. 그래서 림드강 같은 경우에는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검사가 좀 필수적이고요. 탄소 함유량은 한 0.15% 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킬드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탈산된, 즉,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모두 제거가 되어가지고 기공이 이제 발생되지 않은, 그러한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산소를 이제 빼낼 때, 산소를 모두 이제 제거할 때, 실제로는 알루미늄이라든지 규소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바냐듐 이런 것들과 이제 반응을 시키는데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금속 산화물을 형성을 하고, 그때 이제 슬래그 같은 물질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그러한 슬래그를 이제 제거를 한다면 이렇게 깨끗한 킬드강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세미 킬드강 같은 경우에는 림드강과 킬드강 사이에 이제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것이죠. 자,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그림도 사실 그림이 아니고요. 동영상인데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